뒤에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 예. 그래서 기후위기와 노동 이게 사실은 제가 이쪽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우리 평등의 길 그 교육을 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교육 함으로써 이제 교육 역량도 좀 키우고 많은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사업장을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 교육을 인천에서 한번 실시했었는데 인천 회원들 상대로 그때 약간 피드백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최대한 뭐 1시간 안쪽으로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속 기관이 정부 출연 연구소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고 수학연구소인데요.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그 응용 수학 쪽인데 그 이런 유체역학, 뭐 난류 이런 걸 좀 전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제가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과제도 좀 저는 뭐 좀 본부에 파견 나와 있지만 그게 이제 기후 위기 문제,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 쪽에 과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요. 그 남극이나 뭐 이런 데 그 이 빙하가 녹아내리면 한반도에 이제 해수면이 얼만큼 뭐 상승하나 그런 좀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주로 현업이고, 그다음에 생태계 연구 이렇게 이 환경이나 생태계 문제가 대부분이 유체학적인 그 운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더 기후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나 전 우주의 그 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 한 6할 내지 한 7할 이상은 전부 이게 이런 기체나 액체가 움직이는 그런 전공 용어로는 연속체, 영어로서는 컨티뉴엄 메카닉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 운동을 띠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태계 문제나 환경 뭐 이쪽으로 좀 본의 아니게 좀 연구소 와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아마 이렇게 좀 맞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기후위기의 어떤 그 뭐 앞에 조금 설명이 나오겠지만 과학적인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이런 그 정책이나 이런 대응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같이 또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교환하고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주인가 인천에서 1차, 지난주에 인천에서 딱 일주일 전입니다. 회원교육 실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게 보통 한 3번씩 이런 받은 회원들도 많고, 특히 이제 우리 그 평등길 회원들이 좀 활동가들이다 보니 이게 이해도가 좀 풍부한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이 뭔가 색달라서 뭔가 이렇게 흥미를 막 유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우리가 좀 실천적인 고민들, 우리가 노동조합 내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 고민들 어떻게 좀 실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같이 좀 고민하는 측면들을 좀 한번 담아보려고 조금 했는데요. 그건 좀 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그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기본 그 원인과 책임을 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대응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 먼저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기후변화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좀 기후변화 자체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좀 이따가 과학적인 좀 설명도 드리겠지만 기후변화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구라는 그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이 변화가 일어나게끔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최근에 이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운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후변화는 이게 대략 그 정의가 한 30년 정도,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그 날씨의 평균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의 평균적인 모습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날씨의 어떤 장기간의
이런 일종의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저희들이 쓰는 이제 전공 용어로 이제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시스템의 어떤 시간 공간적인 그런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지역별로 잘 변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대전 기후라든가 서울 기후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패턴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후 시스템, 그냥 우리가 기후라고 하지 않고 기후 시스템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기후는 사실은 이 날씨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날씨가 이제 보통 뭐 며칠 간의 어떤 짧은 이런 어떤 그 이 대기의 어떤 변화, 이걸 날씨 혹은 뭐 기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장시간 거치면서 이 주기적인 패턴으로 변하는 이걸 이제 기후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후가 단순히 대기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의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게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쭉 나타납니다. 이제 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안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 패턴의 어떤 주기 자체가 30년, 40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짧은 거 우리가 사만사온 같은 거는 기후에 속하거든요. 겨울 대표적인 이제 기후인데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사만사온. 근데 어떤 그 기후를 이 구성짓는 요소 중에 이제 나중에 이 해양의 대순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몇백 년씩 걸리는 그런 순환의 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기후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 등이 이제 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뭐 이런 탁자를 바로 밑에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에 수직에서 이렇게 빛을 쏘이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 균질한 공간 면적에서는. 근데 그 구 모양의 지구, 그리고 이게 이제 지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런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이 세팅된 하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류를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자연계, 특히 태양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열 에너지 소스는 태양부터 오거든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만큼 지표가 이게 이 복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집니다. 그게 가장 큰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 공전 궤도 변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세한 차이들이 또 두 번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 이제 지구의 뭐 나이가 한 50억 년 된다 그러면 초창기에 이제 이게 대폭발 이후에 이 우주 조각들이 막 모이면서 이 결집이 되면 이 초기에 이제 행성이 물질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수십억 년 거치면서 뭐 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 모양에다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면서 23.5도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연적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결국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받느냐, 흡수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단면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고전에 복사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그 에너지를 복사되는 에너지는 일정 한 70% 정도를 받고 30%를 반사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라 뭐 수만 년, 뭐 수천만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 비율들이 깨진다는 거죠. 받아서 내놓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받아서 내놓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온실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일정하게 이제 유지돼 왔던 그 패턴들이 있고요. 그 패턴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북극 쪽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이게 받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 38도에서 적도 사이에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받는 게 내놓은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거죠. 더운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요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반대지만 똑같은 이제 대칭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극쪽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춥고요. 여기는 덥습니다. 여기 적도 쪽에서는. 그러면 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공기나 뭐 이런 이 물이나 이런 유체들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수송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자연의 이제 현상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분자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지방하고 적도 사이에 에너지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균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대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3.5도로 기울어져서 회전하고 태양 주위를 돌다 보니까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적도 쪽에서 북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대기만 보면 대기가 대략 한 세 그룹 정도의 이 바람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 북쪽이 거의 같은데요.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도 쪽에 많이 부는 바람이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하는 상인들에서 옛날에 이 발견돼서 무역풍 그리고 이 편서풍, 어떤 극동풍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에너지 수송 과정이 이제 이렇게 대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뒤에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바다에는 그 오션 커런트라고 해서 큰 해양 순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마찬가지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염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다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유입되는데 그게 이제 각 지역마다 이런 불균형이 격차가 있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 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구의 어떤 지리적인 혹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바람들이 혹은 해양의 순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참고로 좀 아시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온실 효과라는 걸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온실 효과는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이제 흡수하고 지구가 다시 또 내놓습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그 열을 이렇게 다시 이 복사 에너지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 표면이 데워져서 다시 이제 복사 에너지 내놓는데 내놓을 때 에너지의 파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파장이 혹은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이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갇혀서 이제 지구가 이제 온난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기후 변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구의 이제 공전 궤도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세르비아의 뭐 수학자이자 기술자가 이제 2차 대전 중에 이제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주기가 그 정확한 원이 아니고 타원 궤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일점과 이 원일점 사이에 이 사이 태양으로부터 복사되는 에너지 양이 좀 달라지면 대략 한 4배 차이가 난다는 이제 케플러가 이제 이런 타원 궤도 운동을 정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 법칙을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원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기간 안에 통과하는 면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주기의 제곱과 이제 요 축의 이 비례관계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근일점, 원일점이 타원 궤도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복사량의 차이를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구의 이제 자전축 경사가 이제 이게 23도 평균 23도인데 이게 이제 22도로 갔다 24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요동하는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회전축 자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전하는 게 아니고 이 축 자체가 또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효과를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찾아낸 건데 어쨌든 요런 이제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복사 에너지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게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연적인 지구의 어떤 지구 물리 환경 자체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화산에서 나오는 뭐 화산 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건 아쉬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시스템의 자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후 변화가 기후 시스템들끼리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일어나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엘니뇨라든가 북극 진동이라든가 몬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기 해양의 순환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씩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엘니뇨는 이제 주로 태평양에서 있는데 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태평양인데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이제 오세아니고 여기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로 이제 서태평양인데요. 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 무역풍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 이 무역풍이 부는데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이쪽 더운 지역에서 이제 물이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이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순환인데 이걸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한 5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약해지니까 이제 역바람이 부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오던 바람과 역바람이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이상기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찬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쪽 지역에 특히 이제 페루 지역에 엄청난 많은 이제 비가 오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이 대기에서 습기가 많이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쪽 오스트랄리아 이쪽에는 이제 건조해지면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막 산불 같은 거 막 이런 게 그 이유가 이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이제 라니냐 뭐 이런 건데 일단 이런 워커스나 이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몬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몬순은 보통 이제 이거를 몬순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메든 줄리안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오실레이션 아까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실레이션한 그 주기가 이제 한 일주일 되는 거죠. 사만사온. 근데 이런 것들은 한 5년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몬순 쉽게 말하면 메든 줄리안 진동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장마와 관계되는 그런 이 대기 현상인데 인도양 쪽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 데워져가 이렇게 상승 기류에서 여기에서 이쪽에 발생되는 이쪽 그 북태평양에서 오는 워커 순환하고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오는 그 뭐랄까 이 기류가 약해져서 이게 이쪽에 충분히 오지 않고 뭐 사천이 이루어진다든가 이 강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마 시기라든가 장마 강도라든가 태풍의 발생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몬순 관련된 메든 줄리안 진동.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북극 진동이라는 북극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런 그 파형 모양을 이렇게 북극을 감싸고 있는 환류가 있습니다.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끔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북극에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게 찬 공기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제트 기류들을 밑으로 더 많이 이제 내려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기압이 약해서 이게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이상 한파가 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저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파가 이게 로스비 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3일 내려가면 3일 올라가고 이게 한 주기가 44원인데 이게 이제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북극 진동. 이게 최근에 이런 세 가지 것들이 가장 그 이상 그 기온의 대표적인 요인들로 많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기 해양 순환 변화도 이제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뭐 대기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기 관련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런 이제 패턴들의 바람들이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 해양에서의 변화라든가 육지의 변화라든가 이런 온도 변화, 염도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바람들이 이제 제때 패턴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한 대기 이제 변화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게 이제 이상 기후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해양 순환 관련된 것들은 요 동영상 이제 뭐 우리나라 KBS 같은 데가 미국에 PBS 이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작한 한 10몇 분짜리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해보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 좀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결국 해양 순환에 있어가지고 이제 해양 그 바다가 이렇게 대순환을 하고 전 지구를 이렇게 표층부터 시작해서 이 심층까지 뭐 지하 뭐 수킬로까지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흐름에 따라서 그게 주기가 몇백 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 이제 그 동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국지적인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게 전 세계 바다에 다 흐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그 컴퓨터로 계산한 그림들인데요. 근데 그 흐름들이 이 그 염도, 그 다음에 바닷물의 온도,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 다 달라지는데 이것들이 대표적 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물에 들어가면 이제 저기 바닷물 농도가 옅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들을 줍니다. 지금 전 세계에 덮여 있는 그런 그 빙하의 양이 한꺼번에 다 녹으면 해수면이 대략 한 60m 정도 상승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지 이렇게 해발고도 60 정도 되는데 다 잠기는 거죠. 예. 그 정도.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좀 그 정도. 예. 왜냐하면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빙하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는 속도와 녹는 속도 이렇게 밸런스가 일정했었는데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녹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는 빙하의 양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지금까지 있어온 정상적인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계절이 있었고 사만사온이 있고 뭐 서울 기후가 있었고 이렇게 대전 기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기후 변화의 이상 기후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기후 위기로까지 지금 치달아서 그 파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시작은 바로 이제 이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된다는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유리로 된 온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그 안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내부가 따뜻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그 빛의 짧은 이 파장이 들어올 때는 이 유리나 비닐과 같은 이걸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는데 들어와서 내부에 이 지표를 이제 데우고 난 열이 다시 적외선 형태로 나갈 때는 이게 파장이 커져서 이 바깥을 통과하지 못하고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온실에 뭐 그 난방 시설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따뜻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근데 이 비닐이나 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지구에서는 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에 수증기라든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온실가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뭐 다른 것들이 이런 그 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런 그 지구의 복사열을 잡아주는 온실 효과를 만드는 그 역할이 뭐 수십 배 이상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만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양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 온실가스들 중에서 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데 그 한 5, 60% 차지합니다. 이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중에서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지목되는 게 지금 메탄입니다. 메탄이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조금 더 온난화가 가속되면 영구동 도청 이런 데서 메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숨어들 있던 게 다 이제 노출되면 그 양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되는 그 기체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영향을 실제로 온도가 이제 1도씩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걸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이거는 계속 이게 지금 점점 갈수록 이게 지금 일단 2도가 오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참고로 한번 4도 지금 5도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도가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탄 이게 이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아직 뭐 지금 우리가 1.5도니까 이 앞쪽에 뭐 아직 2단계 지금 그래서 좀 멈춰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880년대 대충 이제 산업혁명 이제 시작되고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2020년까지 보면
지금 빨간 게 이게 이제 매년 했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걸 이제 좀 약간 부드럽게 만든 게 5년 주기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게 이제 빨간 선이거든요. 어쨌든 빨간 선 보시면 최저 지금 마이너스 0.4에서 지금 1까지 그게 1.2개면 한 4쯤 됩니다. 그죠? 1.5까지 뭐 거의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뭐 2030년, 2050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대충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파국들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사례들을 그냥 제가 몇 가지 좀 주목할 것들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투알루입니다. 투알루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저기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건 투알루하고 그다음에 북극에 이제 이 얼음에서 곰들이 이제 줄어든 얼음 위로 이제 다니는 이게 대표적인데 지금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자카르타시거든요. 인도네시아. 지금 자카르타가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자카르타 지금 수도를 지금 옮기려고 옮겼는 아니든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투알루하고 이게 자카르타 같은 이제 서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 지역들이 왜 저기 이런 그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적도 부근인데 이게 지구가 이 자전 효과 때문에 이게 물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된다고 해서 지구의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 서태평양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그 지역들. 그러니까 회전 효과로 인한 그 조석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런 우리나라 이런 이변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가 기후 위기로 이제 까지 이제 치닫는 이 이면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인간 활동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들을 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이제 증가했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이게 그로 인해서 온실효과, 그다음에 평균기온 상승, 그다음에 기후위기 초래, 나아가서는 지구 시스템 어떤 붕괴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이런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이와 관련된 생산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롯됐다고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온도, 평균 온도 변화를 쭉 본 건데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충 이렇게 평평한데 사실 이쪽에 중세 때 그 온난화, 소온난화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1800년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온난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인간 활동의 어떤 징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요게 눈금 하나가 1000년이면 그래서 이게 이제 11,000년인데 이 스케일이 11,000년의 시간인데 지난 11,000년 동안의 시간을 보시면 마지막 빙하기가 있고 난 이후에 11,000년 동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한 2000년 중에서 이게 중세 때 아까 온난기, 그다음에 소빙하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 지난 10,000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더 심한 시기도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갔다 다시 내려오는 전형적인 이런 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다 이제 뭐 이런 반박들이 한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뭐 아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이 얼만큼 더 지난다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뭐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봐야 되는 이야기니까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점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활동에 이 앞서 있었던 원인들은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활동을 인류만 하더라도 인간 역사가 한 4, 5천 이쯤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앞서 것들은 물론 이제 인류의 기원을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한 200만 년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존재가 이렇게 전 지구상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현재 이 상승 곡선은 분명히 인간 활동이다. 이거는 뭐 거의
99.8% 이상 다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기후 온난화와 기후 위기는 인간 활동이 직접적인 이유인하고 뭐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금 요게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진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전체로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던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온난화는 이제 인간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인류가 또 화석 연료를 생각하는 그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제 인류는 문명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그게 따른 심각한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 위기를 좀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그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결국 현재 어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좀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죠. 이게 이제 이런 탄소 배출을 그냥 놔둬서는 이게 결코 이제 그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의 어떤 시장 자체의 어떤 조절할 힘이 없고 이로 인한 이 파국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이런 실제 국가별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온실가스 배출의 어떤 실태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12개국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여기 보시면 독일이 따로 나와 있는 독일은 사실 여기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따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독일이 여기 이제 포함된다고 하면 한국이 대략 한 전 세계 CO2 배출이 한 8위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4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대개 G20 국가들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사실은 온실가스를 국가별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배출 주범들인데 그 20대 기업들 이게 65년 이후에 이제 전체 배출 한 3분의 1 이상을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책임인 거고요. 100대 화석연료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98년 이후에 배출된 온실가스 한 70%. 그다음 25대 기업에서 이제 온실가스 50% 이상 이렇게 대부분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탄소 배출하는 이제 주요 세계적인 그 기업들을 보시면 대개 여기 이제 석유, 이런 그 다음에 가스, 이 BP는 영국의 이제 저기 브리티시 피트롤리움 그게 석유 회사, 다 석탄 뭐 다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배출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부나 어떤 세대 간의 불평등을 이제 더 조장하고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별 격차를 먼저 보게 되면요. 상위 10% 부유층이 한 52% 정도 배출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50%에 해당 이하의 어떤 저소득층이 7%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상위 1%는 전체 175배, 이게 하위 10%보다 175배나 더 많이 배출하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G20가 이제 80%를 배출하고, 그로 인한 기후 피해의 고스란히 4분의 3 국가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계층 간의 국가 간의 어떤 이 불평등 유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불평등도 지금 같이 이제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실태를 좀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 전체 어떤 인구, 1인당 인구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회에 속하는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요. 지금 한국이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출량 변화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이제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이런 쪽은 다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이게 진한 쪽이 색깔이 이제 진한 쪽이 점점 최근이거든요. 최근으로 갈수록 미국 같은 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더 늘어나고 중국, 인도, 한국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이. 그리고 배출 속도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지금 그런 건 좀 그렇게 가고 있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여기 옅은 녹색이 이제 세계 그 통계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보시면 재생에너지 의존율이 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이 10.35인데 10.39로 원자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로 다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 이렇게 의존도가 너무 높고 여기도 보시면 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입니다.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조금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아까 보셨듯이 배출량도 많고 배출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 전혀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 되고 국내 기업들 상황 보시면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분포를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 전부 에너지입니다. 결국 이쪽 이세 14%, 37.2%, 35.6%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전부 에너지 관련된 건데 이게 대략 73%인가요? 72.8%, 73% 하면 막 거의 한 90% 가까운 87%, 90% 가까이가 전부 이제 이런 석탄이나 화석연료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폐수라든가 이런 농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서 20위권이거든요. 포스코가 1위입니다. 남동 발전이고요. 현대제철, 그다음에 상용, 그다음에 그 양면 시멘트죠. 동양시멘트.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몇 위입니까? 지금 10한 5위쯤 되겠네요. 삼성전자 처음 등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발전사, 그다음에 이 석탄 관련해 화석연료, 그다음에 전자 이런 데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건 사실은 이 기후위기의 어떤 실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누군가는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불평등을 지금 계속 낳고 있고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기후 정의 혹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제 구현 실현으로 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 정의서는 이제 2021이라고 책자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쨌든 기존의 기후 정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태제 형식으로 20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기후 정의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태제화시키는 가장 어떤 최신 버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근거로 해서 기후 정의 고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한번 책도 시간 나시면 좀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한 자본주의 어떤 이 사회 경제 전환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데요. 이거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어떤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발생한 그 배경에 자본주의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 문제가 기본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그런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런 화석연료 대체원 저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엔 당연히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 경제 체제에서 기득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서 이제 이런 생태적 전환 이런 추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어떤 개인 소비자 혹은 개인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많이 이제 호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후 위기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그 생태적인 소비 행위라든가 생활 방식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후 위기 대응책의 어떤 하나의 그 강한 모티베이션이 되고 사회 운동에 또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이게 기후 위기 대응에 미친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 탄소 배출에 주는 산업적인 특히 에너지 뭐 이쪽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적인 행위로만 이렇게 과도한 강조는 기후 위기 주범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이제 이런 책임을 개인 소비자한테도 전가하는 이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지구적인 규모 위협이고 또 그 원인이 이제 이런 사회 경제 체제 구조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좀 하기 앞서 그 고민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좀 막는 게 지구온난화를 막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단순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거는 아까도 몇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결국 온실가스 감소만은 이렇게 해결한다. 사실은 온실가스만 집중해서 그것만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가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우리는 딴 거 사회경제 시스템 안 바꿀게 그냥 온실가스만 줄이면 돼 이렇게 한 주장도 제대로 실현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시스템 전환 이런 기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전환을 좀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긴박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현재 이 체제를 지속 가능한 체제로 좀 전환은 좀 중장기적인 좀 두 가지 방향의 좀 고민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관련 산업 혹은 종사 노동자, 지역사회, 일자리 생계, 생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나 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체제 전환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정의로운 전환은 지금 국제사회 보편적 원리로 지금 인정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역사하고 한국 현실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김윤호 동지가 쓴 책을 보시면 역사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좀 풍부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루카스 플랜. 요거는 유튜브에 동영상 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루카스 플랜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영국에 이제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이 회사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들과 이제 과학자들, 직원들이 우리는 없앨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공기를 만드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공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품도 실제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환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 루카스 플랜은 역사를 보면 한국의 사례와 너무 다르게 충분히 그렇게 주장하는 충분히 가능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토대가 우리하고 완전 좀 달랐던 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모범 사례이긴 하나 이런 루카스 플랜이 우리나라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나다 노총의 사례인데 캐나다 노총의 지금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너무나 좋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알겠지만 한국의 어떤 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고전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한 번도 한국 사회는 이런 정의로운 전환 사회를 만들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이 사례들이 다 실패했거나 가슴 아픈 아주 힘든 상황들이고 혹은 현재 갈등 속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은 한마디로 저는 이제 정의롭고 싶은 전환인 것 같아요.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이제 좀 그래도 개념적으로 잘 한 게 저기 프레시안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고 이게 제목만 제가 따왔는데요. 이제 결국 이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하면서 여기 정의로운 외국은 대부분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 뉴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정의로운 전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그린 뉴딜은 대기업과 사용자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맞아서 살아남을까? 미국과 그 유럽의 어떤 통상의 어떤 그 필요한 생존 전략을 만들어갈까? 뭐 그걸 위한 뭐 대책 방향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의로운 전환의 보고 대상이 된 아까 그런 관련된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아예 정의로운 전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간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판 뉴딜은 이제 원전하는 게 더 이제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그 경향신문의 내용인데 사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사실 기후위기를 이런 정의로운 전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기후위기를 맞을 수 있는 플랜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한국 그 사회가 이제 사실은 예, 이런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또 전형적인 그 수준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제가 좀 같이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들의 좀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점에 관해서 좀 최대한 예, 좀 서둘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뭐 노동 환경의 변화는 뭐 대충 예, 당연 이렇게 예,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환경이 영향을 미칠 거고 대부분 그거는 이제 불안정하고 위협받는 상황들일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일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것 유지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IPCC라고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협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대응 전략이 가장 두 가지의 어떤 전략 방향인데 하나는 적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잘 이제 적응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전략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제 우리한테 이게 꼭 필요한 건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은 이제 이런 그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를 해야 되고 대충 그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요구사항을 단체 협약에 이제 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힘든 노동 조건들, 뭐 이 관련된 조치 확보,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기후위기 관련해서 뭐 노동자건 개별 노동자들의 어떤 그 역할이 사실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노동자는 현장에 실제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고 직접적인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게 올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나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 관련 사용자의 반응과 태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능히 이제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지적에 대한 뭐 대응은 좀 소극적일 거고, 또 이런 그 적극적인 지적을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또 권한인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깨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조합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이런 그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요. 기존의 이런 그 우리 조건들을 후퇴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개별 기업 내지는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전체 산업 개편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돼서 전면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랄 경우 이거는 뭐 연맹이나 하고 총연맹 차원, 총노동의 어떤 뭐 대응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까 좀 나왔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대한 뭐 필요한 조치가 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이제 어떨까에 대한,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의 해결의 방향은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전환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도록 적극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노동조합의 관여와 참여를 뭐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 뭐 개별적인 전통적인 노사관계 그냥 계속 그것만 그냥 해라 너희 노동조합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노조운동 뭐 혹은 사회 그 정당 뭐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부나 사용자들의 어떤 전통적인 노사관계에다가만 노동조합을 속박시키는 것들을 제압을 하고 이 뜻을 같이 하는 사회 세력들과 같이 진보적인 동맹을 형성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좀 전면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뭐 시간이 조금 한 시간까지 좀 안 됐지만 어쨌든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이게 뭐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기후위기 노동 혹은 노동조합 관련된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은 기후위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로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제품이나 생산 과정에 어떤 환경적 생태적 영향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 이거 관련된 정책 제안이나 개선을 방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기후위기가 사실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보다 전체의 어떤 그 판을 바꾸는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그런 기회라고 인식하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은 이런 화석연료 관련된 산업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쪽에는 실제로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위협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우리 내부적인 이 갈등부터 이제 잘 극복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어쨌든 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 대신에 유지 내지는 부분적인 변화로 스스로 이제 한정해버리고 좀 소극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는 우리들의 단순한 어떤 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긴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긴박함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이제 시급하게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매년 2030년도까지 1.5도 뭐 하는 이유가 그런 이런 시간에 대한 긴박함을 바로 좀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는 뭐 필수적으로 좀 동반이 될 텐데요. 이러한 위기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책 영향 축적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회로 인식하고 대처한 노력 전체적인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사실 이제 말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의 역할과 어떤 뭐 의무, 임무 관련해서 여기는 사실 좀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원칙적인 뭐 체크리스트 정도만 언급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럼 우리 같은 좀 활동가 조직인 평등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숙제도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원 모임에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노동조합 활동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총연맹하고 뭐 단위사업장 차원, 뭐 총노동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와 또 실제 어떤 활동을 좀 조직하는 그걸 사실 저희 평등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상 오늘 좀 부실하지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